크리스마스의 최고조에 달했던 파자마부 경기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다가 미군들 월급날이면 반짝 살아나기를 되풀이하면서 계절은 꽃피는 4월로 접어들었다. 남의 고용살이를 하려면 몸이 좀 고단하더라도 그 집이 잘 돼야 월급 받기가 떳떳하다는 엄마의 말은 맞는 말이었다. 불경기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었고 1층 위탁 매장 중에는 여전히 그래도 파자마부가 최고의 매상을 올리건만도 4사람이나 되는 매장 식구가 잡담을 하다가 하품이 나면 일본 포르노 잡지나 뒤적일 정도로 심심한 날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사장 눈치뿐 아니라 매장 식구가 다 눈치 보였다. 나만 군 식구 같은 자격지심 때문이었다. 허 사장이 나를 쓴 건 점원보다 훨씬 중한 쓸모를 기대했기 때문인데 그 기대는 들어맞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 서너 차례나 시도해본 새로운 컨세션 계약은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허 사장이 내 탓을 한 건 아니었지만 열심히 만든 서류가 제출하는 족족 꿩 구워먹은 자리가 되자 은근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허 사장이 서울대학 타령을 덜 하는 것까지 나를 기죽게 했다. 티나김이 되레 나를 위로했다.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의 빈곤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히트친 아이디어로 초상화부 예를 들곤 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나 몰라. 하긴 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캐논 아이디어라고 해야 옳지만 말이야. 난 그 사람하고 잡담을 하다가 무심히 한 말이었어.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데가 있어도 재미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캐논이 즉석에서 낚아채지 뭐야. 그 다음엔 구경만 해도 저절로 일이 진행되더라고. 그때 우린 정말이지 말 한마디밖에 한 게 없었어. 그때만 해도 까다로운 서류 같은 건 있지도 않았지. 물론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캐넌이 알아서 처리해줬으니까. 초상화부는 우리가 따낸 게 아니라 캐넌이 차려준 밥상을 우린 받기만 한 셈이지 뭐. 해보니까 세상에 속편한 게 공전 뜯어먹는 장사더라고. 그렇게 거의 불경기를 안 타고 꾸준히 달러를 벌어주던 초상화부 2군이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났다. 달러를 소지하고 있다가 걸린 모양이었다. 한국 사람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블랙마켓의 상습범으로 간주하는 게 PX 당국의 한국인 보는 눈이었다. 한국물산부는 각 부의 사장 마음대로 점원을 고용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고시킬 때는 달랐다. 마음에 안 들거나 경영이 잘 안 될 때 해고시키는 건 사장 마음대로였지만 PX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기면 PX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패스를 압수당했다. 규칙 중 으뜸은 블랙마켓 안 하는 거였다. 그러나 PX 취직이 선망의 대상인 것은 블랙마켓만 잘하면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으니까 미제 물건 취급하는 데서는 석 달이 멀다 하고 점원이 갈렸다. 몇 달 안에 얼마를 챙길 수 있나가 문제지 오래 붙어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다. 자연히 그쪽 매장에서는 담배나 비누, 치약 등 암거래에서 이윤이 높은 매장에 배치받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다. 바로 그런 권한을 싸진 캐넌이 갖고 있기 때문에 티나김이 그의 정부라고 소문난 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녀를 적어도 PX 안에서만은 여왕처럼 행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군의 몸수색에서 달러가 나온 것쯤은 티나김이 말만 잘하면 충분히 구제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도 그녀는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 청소부하고 짜고 몸에 차고 나가게 하는 정도는 용돈 벌이로 칠 정도로 박스 떼기, 트럭 떼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안 뒤라 달러 몇십 불 정도를 소지한 걸 적발해낸 양키도 속 들여다 보였지만 우리 매장 점원을 그 정도의 잘못으로 희생시키고도 말 한마디 안 거드는 티나김은 더욱 비정해 보였다. 그건 곧 허 사장의 뜻이기도 할 터여서 그가 입버릇처럼 부르짖는 가족적 경영 방침이란 소리에 허구가 드러난 셈이었다. 그러나 본인은 비교적 태연했다. 달러를 적발해낸 미군에 의해 직접 사무실로 인계됐다. 한참 만에 풀려난 이군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는 우리들에게
파이어 하면서 손등으로 자기 목을 치는 신용을 하고 나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녀석, 양키 다 됐군. 옳습니다요. 제 녀석이 양키인 줄 알고 달러를 넣고 다녔나 본데 관상을 보아하니 꿈 깨는데도 한참 걸리겠는데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돈 맛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나이 생각 안 하고 먹고 살 만큼 대우를 해줬거늘. 신세 조졌습죠. 뭐 견물센심이라고 보는 게 메인 야미장사니까 저라고 못할 거 없다고 여겼겠죠. 그러게 처음부터 제가 뭘 했습니까요. 너무 없이 사는 애는 이 바닥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집엔 버는 사람은 없이 먹는 입만 우글거리지 직장은 삐까뻔쩍 별유천지인데다 돈다발이 날아다니는 켰속은 훤히 보이지. 웬만큼 심지가 굳지 않고서는 월급날만 기다리기가 쉬운 노릇이 아니죠. 양키 흉내를 내느라 한껏 건들거리면서 걸어나가는 이군 뒤통수에다 대고 허 사장과 안씨 아저씨가 그렇게 주고받았다. 이군의 과장된 여유와 나이살이나 먹은 윗사람들의 차디찬 비웃음을 보면서 나는 나라도 뭐라고 항거해야 할 것 같은 절박감에 진땀을 흘리면서 한편 그런 내 꼴을 비틀리고 있는 젖은 걸레처럼 참담하고 추접하게 느꼈다. 이군이 걸어나간 세상은 더는 미군 부대에 추측할 수 없는 세상이다. 나에게 그런 세상이랑 가난이 약속된 세상인 동시에 결코 넘봐서는 안 될 청정한 세상이었다. 나도 딴 사람처럼 그의 뒷모습을 바라다 볼 뿐 단 몇 발자국도 배웅하지 못했다. 파자마부와 초상화부는 한 집안 사이건만 나는 이군의 이름도 모른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속에선 그의 이름이 어두운 밤의 고양이 눈처럼 명료하게 빛나리라. 오늘부터 미스박이 초상화부를 맡아줘야겠어. 허 사장이 나를 진열장 뒤로 불러들이더니 의자를 권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군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난 직후였다. 제가요? 그렇게 물어놓고도 내 귀에 그게 물음으로 들리지 않고 비명으로 들려서 나는 받든 기침을 했다. 허 사장이 알고 싶은 건 내 의중 같은 게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우리 집안 사정을 물었다. 파자마부에 불러들일 때는 서울대학생 하나만으로도 그리 흡족해 하더니만 초상화부로 쫓아내면서는 웬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지 몇 식구며 피나는 어디로 갔었고 오빠는 무슨 병으로 죽었고 지금 돈 버는 식구는 나 말고 또 누가 있는지를 꼬치꼬치 물었다. 나는 맨 나중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대답에서 가장 많은 거짓말을 시켰다. 우리 생활비는 숙부님이 책임지세요. 트럭을 가지고 일선 장사를 다니시는데 돈을 아주 잘 버세요. 나는 방금 이군이 내쫓긴 바깥 세상의 막막함이 두려웠다. 어떻게든 이 안에 빌붙고 싶었다. 다시 어린 조카들 입가에 버짐이 피게 되면 그 애들의 앞날까지 정해지고 말 것 같았다. PX 운방만 나가면 우글대는 양아치들도 입가엔 버짐이 머리엔 기계충 자국이 아직 안 가신 그런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거짓말이 술술 나온 건 아니었다. 난데없이 어릴 적 버릇이 되살아나 손톱을 질겅질겅 씹다고 그만두었지만 손이 허전해 다시 책상 위에 있는 종이를 연필 끝으로 뽕뽕 뚫어서 잘게 부수고 있었다. 순식간에 한 장이 다 동글동글한 가루가 돼버렸다. 점잖은 댁 따님이란 건 알고 있었어. 소개받을 때부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들을 정도였으니까. 아무 집에서나 서울대학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또 서울대학 타령이었다. 나는 허 시장이 서울대학을 그의 너부죽한 입에 물고 씹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사납게 달려들어 손가락으로 우벼 파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느라 다시 종이 한 장을 끌어당겼다. 허 사장이 나머지 종이를 치웠다. 미군들은 물건을 사고 나면 반드시 품목과 물건값을 적고 사인을 하게 돼 있어 사무실에서 나오는 그런 양식의 사인카드가 여러 장 여벌로 비치돼 있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군이 나쁜 분이 될 걱정만은 안 하게 해줘. 이상하게도 저쪽 매장에서도 한번 걸려든 자리에서
한 달이 멀다 하고 연속적으로 걸려드는 걸 많이 봐서 그래. 파자마부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서로 견제가 되지만 초상화부만 해도 독불장군이거든. 우체국이나 포장센터 심부름까지 해야 되지만 컨세션 하나를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걸로는 사장이나 마찬가지야. 어디 한번 잘해봐. 좌천인지 영전인지 나로서는 분간이 안 됐다. 허 사장이 서울대학생에게 건 기대를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좌천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을 것 같았으나 굴욕감은 없었다. 늘 겉도는 것 같은 기분이다가 갈 자리가 정해지니까 비로소 취직이 된 것처럼 마음이 놓였다. 되지도 않을 서류를 만드느라 머리를 짜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홀가분했다. 화가들의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초상화부 책임자가 되었다. 5사람의 화가들이 나를 짝짝짝 박수로 맞아주었다. 화가들은 벌써 이군의 존재를 잊은 듯 허 사장에게 진작 여점어번을 쓰셨더라면 초상화부가 더 잘 될 걸 그랬다고 아쉬워하며 허 사장의 이번 인사를 축혀 세웠다. 허 사장은 나를 책임자라고 했는데 화가들은 나를 점원 이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림 그리는 데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그림 솜씨에 달렸지 점원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속으로 간판장이들이 꼴값하고 있다고 가소롭게 여겼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고 그동안은 내 생애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동안이 되었다. 나는 초상화부 책임자가 되자 파자마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가부터 받다. 특별 주문은 치수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었지만 비치된 규격품은 6달러, 4달러, 3달러짜리 3종류밖에 없었다. 미군하고 친해져서 미제 물건 사다 달라고 부탁할 것만 아니라면 정가 붙은 물건 파는데 그렇게 많은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 부가 바뀌었다고 별로 겁날 게 없었다. 그러나 온종일 앉았어도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제 발로 찾아오는 지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어쩌면 단 한 명도 이틀째가 되니까 뒤에서 화가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아직은 이군이 맡아놓은 주문이 밀려 있어서 놀지는 않는데도 곧 일감이 끊어지게 될까봐 불안한 거였다. 내가 잘못 걸려도 된통 잘못 걸린 거였다. 초상화부는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사러 오는 사람한테 파는 일반 매장하고 달랐다. 그 앞에서 얼쩡거리는 미군을 적극적으로 꼬셔야만 비로소 한 건 올릴 수 있는 장사였다. 허 사장이 사람을 잘못 본 거였다. Can I help you? 소리 한마디를 하려도 머리에 먼저 철자법이 떠올라야 혓바닥이 움직이게 돼 있는 나처럼 둔하고 꼬인 언어의 회로를 가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 우리말을 쓰는 재래시장에서도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정직이나 박리담회로 결판이 나는 게 아니지 않나. 오장육부를 빼놓고 손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온갖 아양을 다 떨 수 있는 비위와 입심이 있어야 장사는 해먹게 돼 있는데 초상화부도 마찬가지였다. 안 살 사람을 사게 한다는 건 제 나라 말로도 고도의 화수를 요하는 일이었다. 초보적인 외국어 실력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허 사장 같은 눈구렁이가 왜 나에 한해서는 계속 잘못 짓기만 하는 것일까? 그러나 한 번 속지 2번 속을 위인은 아니다. 혹시 그냥 내쫓을 수는 없고 제 풀에 못 견뎌서 나가게 하려는 고도의 작전이 아니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났지만 그런 가능성을 점칠 때가 가장 비참했다. 그동안 꼬박꼬박 제 날짜에 나오던 40만 원은 우리 식구의 밥줄이었다. 올케는 기지촌 장사를 잘하고 있었지만 그건 그것대로 따로 모아서 동대문 시장에 가게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게 올케의 꿈이었다. 어떻게든 그 꿈만은 이루게 해주고 싶었다. 그건 꿈이 아니라 몸부림이었다. 창녀의 식탁 밑에서 힘 안 들이고 기름진 빵 부스러기를 얻는 삶을 벗어나 좀 더 각박하더라도 건강한 생존 경쟁의 장으로 나가려는 양키한테 붙어먹고 사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걸 올케의 구역질을 통해 끔찍하도록 똑똑히 보고 난 후부터는 내가 번 PX 월급으로
이마에 주름살을 편 엄마도 꼴보기 싫을 때가 많았다. 마지막 2조의 여인 정경 부인 노릇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도도하고 칼칼한 성품과 서리빨 같은 자존심을 지닌 우리 엄마를 겨우 양키 턱지기로 부양한다는 것은 우리 집안에 구제할 길이 없는 타락이요. 엄마에 대한 저질의 모독, 천박한 음해였다. 잘난 척 할 수 없으면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 우리 집안의 엄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굴욕을 벗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이 굴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이 굴욕의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걸 잊으면 안 돼 라고 나는 나를 달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다. 이놈의 대를 제 발로 걸어 나갈 생각을 하면 가난의 예감까지도 잃었던 건강의 예감처럼 황홀해지다가도 그게 곧 동대문 시장을 향한 한 발 한 발 착실하게 다가가고 있는 올케와의 동반자 관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차마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틈바구니였다. 하루를 공치고 퇴근할 때는 이런 고역도 오늘로 그만이라고 생각하다가도 다음날 아침이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어 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곤 했다. 내가 정한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월급날이었다. 이달 월급이라도 온전하게 타가지고 물러나야 집안에 미칠 충격이 덜할 것 같았다. 그러나 한마디도 못하고 한 건도 못 올리고 온종일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은 자리만 지키면서 화가들의 비난의 눈초리와 불평의 웅성거림을 견딘다는 것은 단 며칠도 할 짓이 아니었다. 그 영어 실력으로 혓바닥에 팔랑개비를 단 것처럼 쉴 새 없이 짓거려대던 이군이 생각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곤 했다. 순전히 내 서름이었다. 들을 때마다 닭살이 돋을 것 같은 이군의 엉터리 영어를 이제 내가 익히게 될 거라는 예감이 그렇게 서러웠던 것이다. 나는 월급제였지만 화가들은 그림 분량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전을 계산해주게 돼 있었다. 주문받은 일거리를 화가들한테 고루 분배하는 것도 내 일이었지만 작업량을 기록해두고 하루의 매상을 사무실에 입금시켰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환산된 원화를 화가들에게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도 내 일이었다. 아직까지는 며칠 공을 쳐도 일거리도 찾아갈 주급도 남아있지만 고이지 않는 물을 퍼내는 건 시간 문제였다. 등 뒤에서 들리는 노골적인 원성을 통해 나는 우리 식구 말고도 내 어깨에 20-30명의 식구가 더 실려 있다는 걸 실물의 무게처럼 절박하게 느끼곤 했다. 그 무게는 잘 때도 나를 천근의 무게로 가위 눌리게 했다. 내 월급을 타기 위해 그들의 주급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밥줄의 준엄함, 그 신성 불가침에 치를 떨면서 서서히 굴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